이번 사건도 정말 우리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전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먼저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많이 기억을 하실 테지만요. 이 의붓딸을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한 6시 반경이었어요. 전남의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친엄마와 친엄마가 재혼한 의붓 아버지가 의붓딸이죠.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 살해한 의붓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군요. 이 시신이 물에 떠오르자 반나절 만에 의붓 아버지가 자수를 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의붓 아버지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러한 살해를 한 현장에 친모가 함께 있으면서 과연 이 친모도 이러한 살인에 가담했느냐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는데, 당시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의붓 아버지는 구속이 됐는데, 친모는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시체를 유기한 부분의 방조죄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소명하기가 부족하다라는 네. 의견을 냈었었고요. 또 특히 친모는 구속영장 심사를 끝나고 났을 때 아들하고 나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친딸을 불러낸 것도 공중전화로 유인한 것도 친모였었고요. 네. 더욱이 또 살해할 때 당시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앞좌석에서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친모가 그냥 방조한 거였을까 아니면 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을까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증거 보조로 이 친모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는데 혹시 뭔가 새롭게 드러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이 여자가 더 나쁘다. 친모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같다.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보강 수사를 해보니까 네. 이 친모가 범행 이틀 전에 한 병원에서 약을 2가지를 처방받았어요.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 약하고. 이 수면제를 먹인 겁니다. 공중전화로 딸을 불렀잖아요. 네. 딸을 불러가지고 차에 태웠잖아요. 네.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이제 타가지고 먹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바로 이제 잠들 줄 알았는데 바로 잠들지 않자. 끔찍하게 이제 살해를 한 겁니다. 이거를 밝혀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도 이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그래서 네.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모도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재판부도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하고 우울증 약하고 결정적으로 얘가 그걸 먹고도 안 자요. 졸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셋이 한꺼번에 드링크제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번 첫 번째 것은 걔 주고 두 번째 건 네가 먹고 세 번째 건 내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이 몸속에서 이제 수면제가 나왔고 보세요. 저렇게 수면제와 우울증 처방을 받고 이것을 음료수에 타서 범행을 꾸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 즉 재혼한 남편의 어떤 그 위협에 그걸 못 이겨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지만 이게 말짱 거짓말로 경찰의 보강소 결과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살해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지 않으니까 그냥 조는 형식을 보이니까 그냥 목을 졸라버렸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집요함이 있었고 또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계획 살인을 할 정도까지 왔으면 이 아이가 과거에 얼만큼 더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었을까. 결국은 종착역이
여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 모습을 친모가 봤다. 네. 이 친모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네. 봤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치밀어 오른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본인이 처방까지 받았고 음료수에 수면제를 먹였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범행 가담한 거예요. 이거는. 네. 친모의 말대로라고 하면 두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행동이 수동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 일정 그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맞는데요. 네. 계획 준비 단계부터요. 조이피뎀도 분명히 본인이 처방해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범행 도구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유인할 때 본인이 공중전화로 그러네요. 유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살해할 때도 차량에서 나가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13개월 아들을 두고 또 같이 차량에 동승을 거젓이 하면서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 유기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이 행동에 있어서 거리감이라는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건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서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은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이러한 살해에 가담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 노력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뒤에 시신을 유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여성의 태도가 중요한데 네. 이 엄마가 자신의 친딸의 시신 유기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남편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남편이 이 엄마가 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추가 정황을 얘기를 하면서 네. 딸의 시신이 올라오는 것을 이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면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잖아요. 네. 그 딸의 시신을 다시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해서 광주에서 직접 딸의 시신을 가라앉힐 범행 도구를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딸의 시신을 트렁크로 옮길 때 이 엄마가 거들었다. 즉 이 엄마가 딸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기야 사람이면은 뉴스파이터가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놓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친딸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 엄마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수면 유도제 사용하신 거 맞나요? 뒤늦게 전말이 드러났으면 반성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여전히 이인철 변호사님, 이 엄마라는 사람은 남편 탓만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너무너무 나쁜 엄마입니다, 진짜. 짐승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여기는데 맞아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 죄수들이 두 명이 딱 잡혔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죄도 부인하지만 상대방도 이제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 남편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본인의 죄는 인정하지만 아내는 보호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특별히 가담한 것 같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아내가 살인 계획부터 시신 유기까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제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허. 이게 진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한편 아내는 뭐라고 했느냐? 네.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아하.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편의 진술이 좀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도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는 최단비 변호사님 남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가 이 엄마가 살해를 공모했고 또 범행에 가담했고 사체 유기를 방조했다는 점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범죄 혐의 소명 정도가 아직은 부족하다인데 네. 재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네. 재신청을 할 동안 수사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을 한 겁니다. 네네. 남편의 진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 뭐 물적 증거, 정황 증거들을 확보를 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은 이 엄마가 살인에 가담을 했고 유기에 방조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이 남편의 진술들 아까 말하면 네. 뭐 시신의 유기에 대해서 범행의 도구를 직접 구입을 했고 이 진술뿐만 아니라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거기에 가봤겠죠.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네. 그러면 엄마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이 엄마의 진술보다는 이 남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법원이 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여중생요 정말로 순탄치 않은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요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유족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 두들 패고 밖에다 내부놓고 문을 잠가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들 산으로 꽂고 가고 막 두들고 그랬다 가대요. 수학여행 가려고 준비하러 왔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지 아빠하고 말 몇 마디 하다가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후로는 계속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고 그날부터 이 수색을 했더라면은 손자가 죽지 않았을까 하고 이것저것 뭐만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로서는 참 그 언통하고 참 분이 지금까지도 좀 가슴이 떨리고 좀 그렇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숨진 여중생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이 두 분도 지켜주지 못한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 죄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주변에 지금 살해당한 이 여중생 뿐이겠습니까? 그러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보호받지 못하고 저뿐만 하더라도 사실 주변의 사람들을 더 챙기고 봐줬으면 네. 사실 오랫동안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외면을 당했었는데 네. 왜 주변에서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 지금 할아버지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 역시 사실은 저 주변의 사람들 역시 정말 지켰으면 꼭 우리 아이들 여중생 살해당한 여중생뿐만 아니고 많은 아이들을 많이 지켜줬으면 이런 상황이라든 사건들은 점점 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들이 좀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여중생 아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학교도 안 보냈대요. 그것도 친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게한 짓을 했어요. 어디에 정말 기댈 데가 없었을까? 이 세상에 정말 혼자 있었던 걸까요? 이 친엄마가 이 친아버지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의외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 그 아동학대 가해자가 누구인가 친부모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근데 친부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고를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조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학대를 받기 때문에 다시 아빠가 데리고 왔고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친엄마가 부르고 하면 친엄마니까 나가고 위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친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 이 아이들을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친모가 아이를 학교에 안 보냈는데도 이게 발각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더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숨진 여중생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해보면 지금 끔찍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요, 자신이 친부한테 먼저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센터에 보호를 요청해서 다시 간 곳이 친모였어요. 근데 친모하고 의붓 아버지한테도 폭행을 당한 거죠. 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쉼터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7명 중에 1명이 아예 폭행을 했던 그 양쪽 부모 중에 1명이겠죠. 그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는 7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바로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양육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구대에 있을 때 아이들이 가출 신고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잡잖아요. 근데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면 아이들이 손등이나 이런 데 보여주면서 학대당한 흔적들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래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러겠네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네.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더 한 번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의 추가 수사로 이제 이 친엄마란 사람은 공범 수준이 아니라 주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단순 공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네. 저는 좀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네. 이 사건을 처음에 누가 제안했느냐 그것도 아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이 친엄마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냐 정말로 더 나쁜 여자죠. 네. 근데요 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되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에는 뭐 비속살해죄가 가중처벌되지 않고 그냥 일반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이 사건, 더더욱 이 천인 공노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더욱 분노케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단죄 정말로 받기를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